요즘에 시장이 워낙에 밀리다 보니까 방향성까지 좀 의문을 푸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장기 하락으로 봐야 되는지.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항상 코스피랑 중소형주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코스닥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AI가 발달하면 할수록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 섹터예요. 바이오다. 궁극적으로 AI는 바이오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전략산업 발표할 때 바이오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항상 레벨 2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는 소위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시장에서 답을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에서 나온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코스닥에 들어가는 것도 용기 좀 내야 되는 시점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금을 만들 때가 아니라 앞으로 3개월 동안은 현금을 소진하면서 풀로 채워야 되는 그런 시기다. 풀로 채워야 됩니까? 탑티어 인사이더의 시각으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인사이더스 리포트의 진행을 맡은 슈카 전석대입니다. 야, 요즘 장이 정말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입니다. 어떻게 쉬운 날이 하루가 없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지금 다들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도 또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르는 이유도 또 떨어지는 폭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 증시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차이를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자, 그리고 코스피에 소외돼서 지금은 말도 못하고 있는 코스닥 투자자들의 사정까지 저희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님과 박병찬 MP파트너스 대표님 역시 나오셨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대표님. 네. 요즘 시장 왜 이렇습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하락 조정이 있었다가 곧바로 반등했죠. 네. 근데 이번에는 하락해서 반등의 힘이 좀 약합니다. 저는 이번 하락에 대한 저의 생각은 우리 시장이 워낙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급등에 대한 후유증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들어서 하반기에 더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상반기 연초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했었습니다. 네. 근데 5월 들어서면서 금리 동결적으로 인식이 좀 바뀌어갔고요. 이제 6월, 7월 들면서는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쪽으로 ECB, BOJ 그리고 BOK 금리 인상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좀 인식이 좀 바뀌면서 하반기에는 시황도 좀 흔들리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황이 좀 약해진다는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도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반도체죠. 반도체가 워낙에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근데 쏠림 현상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익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급등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부분은 또 우리 박 대표님이 네. 설명 주시겠죠. 네, 대표님. 요즘에 시장이 워낙에 밀리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까지 좀 의문을 푸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과연 이 장기 하락으로 봐야 되는지, 특히 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쪽에 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도 계셔갖고 이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장기 하락으로 이게 바뀌는 건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 이익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자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런 버핏이 말씀하셨던 주식 투자는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쟁 구도를 보면서 투자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최근에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연말 4,200에서 올해 9,300까지 갔던 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만의 랠리였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죠. 지금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현절 7월 17일 기준으로 하한가가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16%. 아니 갑자기 AI 인프라 사이클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아니에요. 7월 27일로 상장이 확정된 창신 메모리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창신 메모리가 뭔데? 아니 중국 아직까지 HBM도 못 만든다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3년 전에 2차 전지 CATL을 폄하할 때 그랬었죠. 에이, LFP, 에이, 그거는 허접한 배터리야. 우리나라 NCM, NCA 이런 삼원계 이런 거 해야지. 그거 허접한 거야. 성능이 낮아 뭐 그랬었죠. 네, 그랬다가 테슬라가 중국 LFP 배터리 쓰고 그리고 벤츠도 LFP 배터리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애플의 팀 쿡이 아니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비싸면 중국 거 쓰게 좀 해주세요. 애플 하면 그거잖아요. 하이엔드. 하이엔드 제품에서 중국 반도체를 쓴다고? 아니, 중국 반도체가 그 정도로 대단해? 여기서 하나의 이 투자자들의 그동안의 확신, 에이, 반도체는 우리만 할 수 있고 중국은 에이, 못하는 거야. 그 이 확신이 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두려움이 중국 정부에서 일단 창신 메모리 거, 양적 메모리 거 먼저 써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창신 메모리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그냥 캡티브 마켓이라고 그러죠.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을 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시장에 있어서 가장 반도체를 많이 팔아먹던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네네. 이번에 6월달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와, 1,000억 달러의 와, 막대한 사상 최대 수출 금액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 와, 미국의 AI 인프라 사이클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다가 반도체 제일 많이 파는 걸로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에 네. 수출하는 반도체가 2배나 더 많아요. 근데 그 중국 시장에 큰 매기가 하나 탄생을 하는 거예요. IPO를 하면서 원래 있었지만 매기에서 이제 용으로 네. 이래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워런 버핏이 말씀하셨듯이 산업의 경쟁 구도로 봤을 때 야, 이거 메모리 업체 쉽지 않겠는데 양적 메모리도 올해 상장을 해요. 네. 이런 거대한 중국 공룡들이 상장하는 게 지금 반도체 센티멘트에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은 거고요. 이런 부분은 한동안 좀 노이즈가 될 건데, 그런데 이제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얘네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증설한 그 물량이 언제부터 나오냐? 28년부터 나와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도망갈 시간을 한번 줄 거예요. 왜냐하면 28년부터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이 쇼티지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쇼티지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이랑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 중국 애들 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막대한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올 거야. 3분기, 4분기. 그 실적 발표에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7월 27일 날 상장이 되고 상장된 CXMT의 주가가 뭐 한 4-5배 가면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센티멘트에 영향을 좀 많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코스피가 한창 오를 때도 이 코스닥이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빠질 때는 그래도 다행인지 몰라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코스닥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코스닥이 조금 덜 빠져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코스닥이 연초 이후 지금 35% 빠졌어요. 네. 올라가지를 못하고 네, 쭉 올라가지도 내려갔죠. 못하고 35%나 빠져가지고. 근데 이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의 소형주 보잖아요. 네. 코스피 소형주 차트를 봐도 코스닥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코스피의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다 박살났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90% 이상 주식을 채우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방원으로 해가지고 23년, 24년도에 막 날아갈 때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를 못할 때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올라가도 삼성전자 못 갔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뭐 70조 이랬었으니까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 20%가 넘는 이 삼성전자를 안 들고 가는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시장 이기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처럼 시장을 선도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가 없으면 시장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중소형주의 수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4천 돌파, 5천 돌파, 6천 돌파 이런데 작년 정확하게 9월 이후로는
조선도 못 올랐고요. 방산 못 올랐고 엔터테인먼트 못 올랐고 화장품이니 뭐니 다 못 올랐어요. 네.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항상 코스피랑 중소형주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정말 그런 상황이 있었나? 2010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하고요. 2011년도에 드디어 노트를 출시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야, 그거 한 손에도 잡히지 않는데 그거 누가 쓰겠어? 했는데 이 화면이 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노트가 히트를 치게 되고 2012년, 13년 2년 반 만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하면서 1등이 되거든요. 네.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60만 원에서 거의 150만 원 가면서 그때 종목들 다 박살이었어요. 전자가 없이 가다가 전자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최근처럼. 그러면서 종목들이 박살이 났고요. 정확하게 2013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주가가 3년 연속 음봉이 나와요. 근데 이 3년 연속 떨어지는 장에 엄청난 종목장이 연출이 됐었죠. 그때 중국 요커들이 우리나라에 관광객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화장품 많이 사더니까 화장품 날라갔었죠.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뭐 날라가고 호텔 신라 주가 날라가고 카지노 날라가고 지수는 하나도 못 올랐어요. 네. 박스피라고 했었죠. 박스피라는 상황에서 그렇게 종목이 올라가고 바이오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도대체 지수는 9천 갔다 오는데 내 계좌는 거꾸로 갔으니까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원인을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 수급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쉬게 되면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종목들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가 엄청난 종목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작년 9월 때부터 급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작년 동월 대비 YOY라고 해서 작년 분기 대비 이거 비교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은 8월 달까지는 반도체 성장률이 작년 8월 달까지 못 올라갔었기 때문에 계속 고성장 나올 거예요. 특히나 내년 초가 되잖아요. 올해 1, 2, 3, 4 해가지고 디램 가격, 낸드 가격 급등했었잖아요. 이 급등한 가격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가율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반도체 가격 증가율이 YOY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증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반도체 좀 줄여서 또 혹시 고성장 나오는 거 또 뭐 없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 반도체 저승사자가 4분기까지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 증가율이 이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의 상승은 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아주 강하게 올라올 거다 생각합니다. 좋을 거다라고 기대하신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코스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즘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어려우시거든요. 이게 한때는 개인 자금을 많이 받는 게 코스닥이었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또 자금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럼 요즘의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코스닥의 시대가 좀 올 건지 아니 뭐가 좀 바뀌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엔 개인들이 코스닥에 있었고 지금 그 개인들이 반도체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번에 대세 상승이 한 축은 AI로 가는 쪽이 있고요. 하나는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가는 것이 양축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6월부터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을 했던 것은 소위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9월부터 반도체가 상승하면서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AI 축으로 있는 쪽이 계속 센 거고요. 이제 뭐 그전에는 GPU 쪽이 셌었고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칩이 셌었고 뭐 그러다가 뭐 피지컬 AI라고 지금 다시 원위치 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게 AI 성장이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 축에서는 어떻든 움직여요. 거기서는 그냥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 축에 있는 쪽은 거버넌스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쪽 물론 이번에 금리 인상 때문에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와중에도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에 있는 한 축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그쪽에는 물론 하락은 했지만 계속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I의 성장 과정 속에서 AI가 한 축이라고 하면은 AI는 지금까지 뭐 했냐면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인프라 구축만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거버넌스 개혁은 그러면 뭐 중소형주가 거버넌스 개혁을 얼마나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뭐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대기업 위주로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두 축이 이 시장을 끌고 갔는데 이 두 축 모두 다 대형주간에 속해 있는 것만 여기서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중소형주는 이 두 축이 다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대형주가 갈 수밖에 없는 시황이 된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비중이 워낙 세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이제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 거지. 기본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갈 수 있는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지금의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박세희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증권맨 생활하면서 30년 넘게 있으면서 이 시장은요 막 중구난방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거기에 펀드매니저들의 생각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과거에 공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주도주가 막 올라요. 그러다가 주도주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돼서 좀 조정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주도주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 되면 대세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반도체가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고 여전히 올해 계속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추가로 막 하락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시장의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장기 계약이에요. LTA 매달 계약. 그래서 일정 부분 예약까지는 안 떨어질 거다. 그러면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 구간에 멈췄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들이 거기서 멈춰주는 순간에 그러면 지수는 거기서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과거의 경험상 시장이 박스권으로 갔을 때 바야흐로 아주 강한 종목 장세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테마가 형성되고 다른 쪽에 매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빠져 있어서 여기서 사가지고 잠깐만 올라도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되게. 그런 종목들이 많다고요. 근데 당장은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분명히 삼성전자에서 또는 하이닉스에서 이게 멈춰서는 순간이라는 공감이 만약에 생겨버리면 그러면 종목별로만 가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시장은 이익을 추정하면서 이익에 간다면서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주창 가야지 왜 걔는 쓰고 다른 데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돈의 흐름을 보면은 돈은 더 높은 수익률을 더 확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로 돈을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정 시점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에 지금 반도체에 심리적 훼손이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아, 난립니다. 예.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 지난 5월, 4월처럼 막 급등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미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는 조금 약해지는구나, 다른 쪽으로 가야겠구나 라는 심리가 수급으로 변하면서 그런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 요인으로는 분명히 기회가 박세희 대표님처럼 저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요즘에 또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등장을 하면서 또 이제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좀 쏠림이 심해지고 코스닥에 조그만 중소형 종목에 있던 돈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리고 정부가 요 레버리지 ETF에 관련해서 뭐 규제책을 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이 코스닥 쪽으로 그 자금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이 레버리지 ETF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시장에는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투자자를 인베스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투기적 거래자를 스페큘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페큘레이터, 투기적 거래자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해요. 대부분이네요. 네. 근데 왜 스페큘레이터, 이 투기적 거래자를 그대로 냅두냐면 유동성을 공급해 주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신용을 많이 써가지고 돈을 빌려서 막 투자하시는 분들 투기적 거래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공매도 주식을 빌려서 때리는 거 그런 것도 다 투기적 거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용 좋게 보고 신용을 써서 사는 사람하고 아니야 그거 비싸 하면서 주식을 빌려서 때리는 사람 공매도 세력하고 합쳐서 이게 적정 주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제일 안 좋은 시장은 유동성이 고갈된 시장이 제일 안 좋은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 레버리지 2배짜리가 그런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분명히 부작용은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옛날에 우리 슈카님이 그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네네.
2023년에도 2차 전지 레버리지 네네. 2배짜리를 출시를 했었죠. ETF를.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때도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저 2배짜리를 상장을 시키면 그 2배짜리를 산 투자자들은 소위 시체말로 골로 갈 건데.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니까요. 지금 저기서는 사면 안 되는데 그냥 본 주식을 사도 안 되는데 2배짜리를 하필 이 시점에서 네, 그래서 실제로 2차 전지 ETF 레버리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제 2배짜리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3배짜리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상장돼도 안 되고 해외 투자에서 3배짜리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하는 걸 저는 법적으로 금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왜냐하면 강하시네요. 예, 예. 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잃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상품을 2배짜리를 출시를 하는 곳은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부가 이거 개입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자산운용사가 잘 팔리는 것만 고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수익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따져봐야죠. 그런데 하필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과열된 시점에서 2배짜리 이런 걸 상품을 출시를 5월 달에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걸 보면서도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부끄러웠어요. 저는 일단 자산운용사에서 앞으로 이 상품을 가입을 한 고객이 1년 뒤에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네, 그런 걸 갖다가 좀 따져서 고객의 수익률이 우선이 돼야 되지 상품이 출시돼서 AUM이 확 늘었잖아요. 그 운용사는 고객이 터지든 말든 무조건 돈 벌게 돼 있어요. 예, 이래서 금융이 카지노식 금융이라는 자꾸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상품을 떠들고칠 게 아니라 이 상품의 출시가 됐을 때 고객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어떤 방지책을 저는 자산운용사 스스로가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코스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거래소가 네. 코스닥 체질 개선 정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네. 뭐 부실한계 기업을 신속 퇴출하겠다, 뭐 이건 당연하고 네. 그 내에서 승강형 세그먼트, 한마디로 승강전 비슷한 걸 만들어서 네. 올리고 내리고를 하면서 네. 뭔가 이 코스닥을 붐업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네. 자, 그럼 이런 정책이 나왔으니까 네. 그럼 코스닥도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일단 코스닥은 지금 활성화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정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지금 그만큼 코스닥은 안 좋아요. 코스닥의 지금 지수가 작년 대세 상승이 2025년 6월부터 시작됐죠. 네네. 그때 지수보다 아래이고요. 네. 2018년 지수예요. 10년 전 지수다. 예, 지수가 그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활성화입니까? 안정화해야죠. 음. 네, 그래서 지금 지난 7월에 코스닥 뭐 몇 주년 행사하면서 네. 뭐 승강제를 비롯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얘기를 했지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주 강의하겠다, 이해관계가 있다, 뭐 조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9월에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로 안 나오고 9월에 나올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나와 있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양보다 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상장 주수가 많잖아요. 네. 상장 주수의 부실 기업들을 좀 떨어내고 그리고 소위 좋은 기업들 뭐 재무구조 좋은 우량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더 부각시키고 거기에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게끔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말은 쉽지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거기 들어가는 기업하고 안 들어가는 기업하고 차별화시켜서 만약에 이거를 확실하게 우량 기업, 부실 기업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코스닥하고 비슷한 게 이런 거죠. 중국의 과창판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 창신 메모리 과창판에서 왔죠. 창신 메모리 과창판에서 네. 합니다. 예. 우리로 따지면 코스닥에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과창판에 대한 기대를 하고 거기서 밀어주는 거 있는 거죠. 근데 과창판은 스타트업 기업, 성장 기업들 지금 현재 이익이 별로 안 나도 성장 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일본은 성장 기업보다도 우량 기업 위주로 했습니다. PBR 위에 이상 되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에는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만약에 승강제로 가면 일본처럼 우량 기업은 살려내면서 거기에 네. 기관들 자금들 들어오면서 지수는 오르겠죠. 제가 보기에 지수 올리는 건 정치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개인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우량 기업으로서 지수만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스타트업 기업들 이익이 안 나고 있지만 성장 기업들이 꽤 많죠. 대표적인 데가 뭐 로봇 기업들도 그렇죠, 바이오 기업들 그렇죠. 그런 데 많잖아요. 우주항공도 그렇고. 네.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은 지금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이익 많이 나지 않으니까 얘네는 승강지에서 우량 기업에서 빠뜨려 놓으면 그럼 거기 수급이 안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피는 절대 저평가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정상화되는 게 맞지만 이 코스닥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코스닥은 아예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정부 정책에서 인정을 하고 얘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가는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가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든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승강제를 만들면서 우량 기업들을 하고 거기에 기관들이 매수 들어오게끔 한다니까 그러면 지수는 좀 지금보다 나아지겠죠. 지수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정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코스닥 안에 있는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것 상황이 같습니다. 그렇다. 대표님, 일본이 사실 이런 제도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뭐 승강제 비슷한 걸 만들어서 뭐 프라임을 나누고 그 아래 약간 떨어지는 걸 나눴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일본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얘네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닥 이 승강제가 좀 잘 돌아갈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본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나온 일본의 정책을 보면요. 네네. 그거는 거래소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 거기 상장돼 있는 기업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나온 그런 제도 보면서 저는 솔직히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그 승강제에서 등급이 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코스피 이 밸류업 정책, K스탁 밸류업 정책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상속 증여세가 50%가 넘는데 또 대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비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로 상속세를 매긴다면 상장 기업은 시총으로 매기거든요. 그러면 10조짜리를 눌러서 3조의 거래가 되면 상속세 50%를 생각을 했을 때 증여세 그러면 3조에 1조 5천억만 내면 돼요. 50%니까. 근데 실제 기업의 가치는 10조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가가 낮아야 돼요. 네네. 승강제 이거 해서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를 올릴 만한 뭔 혜택을 주냐는 거죠. 나는 프라임 등급에 있어. 뭐. 예. 너무나 탁상공론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이 대주주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너무 높은 이 상속증여세가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가 이번에 상법 개정안 이루었잖아요. 그게 대기업 대주주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 대주주한테도 똑같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 대주주들한테도 뭔가 당근을 줘야 돼요. 당근을 주기 위해서 제가 제시했던 게, 자, 10조짜리가 지금 3조에 거래되니까 세금 1조 5천억밖에 안 내는데, PBR 1배를 넘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상속 증여세를 30%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PBR 0.3에서 3조에서 50% 걷어서 1조 5천억을 걷는 것보다 10조를 넘겨서 10조에서 30% 걷으면 3조가 생기잖아요. 네네. PBR 1배가 아니라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거기에 맞는 당근을 주라는 거죠. 그래야지 뭘 주가를 올릴 니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개선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200 있잖아요. 네네. 미국에는 S&P 500이 있잖아요. 네. S&P 500이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시장 그 자체니까 그거 민감도를 베타라고 하잖아요. 네. 베타가 1이에요. 다우 S&P 500보다 베타가 낮아요. 네네. S&P 500보다 베타가 높은 시장이 나스닥이에요. 그렇죠. 나스닥을 본받아서 우리가 코스닥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나스닥 기업이라고 했을 때 부끄럽진 않아요. 근데 코스피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코스닥 시장에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좀 작아 보이고 좀 그렇게 하죠. 예. 그리고 셀트리온부터 NC소프트,
다 코스닥에 있다가 다 옮겨왔어요. 부끄러우니까. 이상한 거죠. 네네. 그리고 왜 부끄럽냐면 기관 투자가들이 벤치마크를 줄 때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줘요. 아니면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줘요. 그래서 코스닥에 우량하다고 해서 굳이 안 사도 돼요. 벤치마크에 어차피 포함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코스닥에 있는 기업한테도 수급에 영향을 주려면 코스피 200이 아니라 코스닥의 우량 기업을 포함시킨 지수를 만들어야 돼요. 네. K스탁 150, K스탁 200 이래서 그 K스탁 200에 코스닥의 우량 기업이 다 포함돼요. 지금도 코스닥에는 우량 기업이 많아요.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래소를 통합해서 우량한 지수, 우량한 기업들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지수가 필요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일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쿄 거래소가 아예 PBR 1배 이하 기업들을 네. 콕 집어서 야 너희는 올려라. 네. 안 올리면은 페널티 주겠다. 페널티를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예 콕콕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왜 안 되겠다고 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스스로 상장 폐지하는 예. 이 경우도 발생을 예. 했습니다. 이거를 그럼 이게 구조 개혁이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좀 도움이 안 됐다고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버넌스 개혁의 소위 상법 개정을 시작한 것은 일본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2014년부터 15년까지 그래서 일본은 니케이 225가 2배 올랐죠.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점차로 계속해서 거버넌스 개혁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의 정책을 바톤터치 받아서 아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래소에서 아주 강력한 페널티를 주면서 그런 정책을 좀 써낸 거죠. 네. 작년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걸 한쪽에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강력하게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러면 페널티만 있으면 뭐하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쪽의 중심을 잡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건 그런 선명한 계획 이런 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중형급 이하의 기업들이 지금 소위 상법 개정을 추종하고 세법 개정을 따라가면서 거버넌스 개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 다른 데는 지금 안 해요. 아마 기다릴 거예요, 그냥.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그런 게 지금 현재 정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결과론적으로는 일본은 우량 기업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만들어 갔는데 그 사이에 고통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작을 1차 상법 개정이 작년 7월에 있었어요. 이제 1년 지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물러서지 않고 한쪽으로는 인센티브를 정말 강력하게 주면서도 또 시장의 내부적으로는 또 페널티도 주는 이게 정말 뚜렷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지만 이들이 움직이지 그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질문 주신 거에서는 일본의 사례에 성공했냐라는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일정 부분 성공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잘 추정하면서 또는 벤치마크를 잘 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10년 이상 했으면 우리 좀 길게 네, 보고 맞습니다. 접근을 좀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코스닥 얘기를 조금 네. 더 해보면 네네. 업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네. 2차 전지가 있습니다. 네. 이 특히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또 많이 걸려있는 업종이긴 한데 네.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2차 전지의 이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전망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럼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뭐 최초에 2차 전지가 급등을 했을 때도 2035년 되면 뭐 어떤 상황이 될 거다, 점유율이 어떻게 될 거다, 전기차는 얼마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었고 우리 이제 캐즘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미래의 어떤 이익을 가정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 지금은 투자를 하고 이익은 나중에 오는 거고 그 사이의 틈을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얕거나 아니면 짧으면 잘 넘어가는 거고 이게 길어지면 캐즘이 생기는 건데 대표적으로 지금 전기차를 포함한 2차 전지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2차 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점은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재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구조라고. 재무구조. 왜냐면 캐즘의 사이에 그 사이에 무너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걸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기업을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함부로 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익은 없는데 투자는 계속 해야 됩니다.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재무구조의 부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증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 주식을 사서 그걸 맞아? 그건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비엠 증자도 그런 관점에서 대규모로 나왔다고 했었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쪽에서 거래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내가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은 성장 기업들은 언젠가 또 다시 오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기왕에 많이 떨어진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일단 첫 번째 그 기업의 재무 구조를 봐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캐즘의 기간에 가는데 어차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기차는 더 성장할 거고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2차 전지는 로봇에도 들어가고 각종의 IT 디바이스에 다 들어갈 거니 그러면 이제 성장에 앞으로 어떤 시점에는 분명히 오겠죠. 근데 그 사이에 기술 변화가 막 생기겠죠. 이 캐즘 사이에 기술 변화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못 따라가면은 우리 처음에 이게 언제 올랐죠? 2023년에 올랐었나요? 그렇죠. 2023년이죠. 네, 네. 그때 올랐을 때 올라온 종목이 나중에 2차 전지 오를 때 같이 오를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기술 혁신이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추정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예, 기업들. 예. 예.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ESS가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ESS를 또 데이터 센터에 붙이고 있잖아요.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에 내가 기왕에 가지고 있다면 재생 에너지를 이제 보관 그리고 분배할 수 있는 ESS에 특화되어 있는 쪽으로 거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관점은 여전히 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기술 혁신이 있는가, 재무구조가 탄탄한가 두 가지 기준으로 기준을 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또 다른 코스닥의 기대주 움직이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또 바이오거든요. 요즘 미국을 보면 바이오 섹터가 너무 좋고 헬스케어 섹터가 너무 좋으니까 야 대한민국도 이걸 따라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찬바람이 살짝 불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는 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네네.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미국의 XLB 같은 이 바이오 ETF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왜 그렇지?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대표적이었던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207불에서 거의 100불 초반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130불까지 또 머리를 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 AI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난 캐펙스 부담이 생기잖아요. 급등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도체가 약간 꺾인다 싶으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바이오랑 무슨 상관이지? 굉장한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까? 네. 어떤 상관이 있냐면요. 보스턴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학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하버드 대학이랑 네. MIT가 있죠. 오, 예. 네. 그 MIT 바로 캠퍼스 옆으로 바이오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때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인터뷰하러 코로나 가는 때 유명을 했었던 모더나, 네. 그다음에 바이오젠, 네. 사노피 이런 회사들이 다 그 MIT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예. 테크랑 바이오랑 뭔 상관이지? 바이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페니실린, 그 우연히 발견됐잖아요. 푸른 곰팡이. 그래서 뭔가 이 암을 고치는데 아니면 희귀병을 고치는데 그런 페니실린 같은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트라이얼 에러라고 하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발견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예전에 저는 엔비디아의 GPU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신 걸 기억을 해요. 예. 예. GPU는 병렬 방식으로 이 노가다를 하는데 익숙한 칩이 바로 GPU다. 네네네. 그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바이오가 딱 그래요.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해요. 네. 예, 데이터를 트라이언 에러를 하면서 해석을 해서 발견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LLM 모델 써보시면 질문을 던지자마자 쫙 아니 언제 이걸 검색해서 이걸 갖다가 작문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지 놀랍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AI 인프라가 깔리고 AI가 발달하면 할수록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 섹터예요. 바이오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의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자 네. 이렇게 포진돼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세 가지 다 좋아 보여요. 오. 네, 좀 전에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2023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사면 안 됩니다.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캐좀 지나고 ESS 고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국 때문에 2차 전지 하는 나라가 없어요. 예, 없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죠, 막. 예, 살아남아 있는데 미국이 중국의 2차 전지를 견제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ESS,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중국 걸 써? 찜찜한 거죠. 중국 거 쓰지만. 그래서 2차 전지도 저는 이제 턴어라운드는 시작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 자립을 하려면 아직까지 뭐 한 10년 더 걸릴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장비 팔아먹을 수 있고 소재 팔아먹을 수 있고 거기에 바이오 예전에는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안 좋아했어요.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어렵더라고요, 맞추기가. 예. 그래서 솔직히 CMO, CDMO 한다라는 회사,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하는 셀트리온 정도, 그 정도만이 고려 대상이었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발표하는 라이센싱 아웃 보면 우리가 이 정도 기술력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솔직히 근데 우리 슈카님은 경제학과를 들어가셨지만 네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네네. 의대 가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우수한 민족에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에 다가 있는데 이 바이오에서 뭔가 안 나온다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 강국에다가 뭐 배터리부터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라이센싱 아웃이랑 했던 계약 규모가 벌써 17조가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마일스톤이 있다 보니까 당장은 지금 코스닥이 작년에 얼마 벌었는 줄 아세요? 작년에 코스피가 300조 벌 동안 코스닥이 8조 벌었어요. 아이고. 시총은 400조인데. 네. 올해 20조 번다라고 했는데 자꾸만 또 추정치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이오가 나중에 한 방이 있는 비즈니스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익은 안 나오지만 포텐셜을 봤을 때도 야 우리나라 바이오 터지겠는데 그런데 이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는 거는 일단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이오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3주 전만 하더라도 아니 유가가 지금 80불이 깨졌는데 왜 휘발유는 2,000원이야 했는데 이제 1,880원. 레깅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진 게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보통 2-3달 걸려요. 그리고 나서 CPI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죠. 금리 전문가신데. 네. 이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 연말부터 내년에는 이 금리가 CPI가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또 바이오가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내년 시장을요 바이오가 엄청 불을 뿜는 시장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쪽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다. 네. 대표님, 바이오라고 다 같은 기업이 아니고 네. 기업이 너무 많고 네. 어떤 기업은 상한가인데 어떤 기업은 맞습니다. 하한가인 게 네.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투자하기가 네. 너무나 어렵던데 네. 어떤 바이오를 좀 쳐다봐야 될까요? 일단 바이오 전체에 대한 예전의 시각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과거의 바이오에 대해서 어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익이나 성과 없이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오를 만한 기업들이 오르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다 오히려 좀 시장에 소외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옥석가리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제가 첫 번째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내에서도 유행이라는 건 분명히 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가장 바이오에서 성과가 좋았던 것은 소위 항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었던 데였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비만 치료제 네. 이렇게 해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 궁극적으로 AI는 바이오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어렵다고 그러고 나는 바이오 안 해 이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요번에 전략산업 정책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번에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국가 전략산업 발표할 때 바이오가 빠진 적이 있습니까? 바이오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죠. 예.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그 밑에 뭐 로봇 들어가고 AI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에너지 인프라 들어가고 바이오는 항상 레벨 2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바이오가 들어가 있는 거군요. 이건 누구나 아마 공감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기업이
거길 추종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언제쯤 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약한 이유를 지금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나 인프라 구축, 하드웨어 기업들만 오는 거예요. AI 헬스케어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화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빛을 발하고 이런 이제 주가가 오르는 소위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되는 이 순간이 언제쯤 올 것이냐에 대한 신뢰 또는 그 믿음이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길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답은 시장에 줍니다. 윌리엄 오딘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바이오 맨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바이오에서 막 갑자기 대형주 위주로 해서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지금 반도체 한참 좋았잖아요. 옛날 2차 전지처럼. 그러면은 반도체 말고 나머지는 안 돼.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시장에서 답을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AI 헬스케어도 충분히 우리가 그중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될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현금을 좀 늘려야 되나? 아니면은 야, 현금을 좀 코스닥으로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갈까? 뭐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반도체에서 나온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코스닥에 좀 들어가는 것도 용기 좀 내야 되는 시점인지 그런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금을 만들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은 현금을 소진하면서 주식을 풀로 채워야 되는 그런 시기다. 아, 주식을 풀로 채워야 됩니까? 근데 현금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주가가 이제 싸지게 되면 좋은 우량 주식을 싼 가격에 가치보다 싼 가격에 또 줍줍할 수 있으니까 네. 박앤세일을 해주니까 네. 예, 그때 살려고 현금을 만들어 놓는 거지. 지금 주가가 다 급락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내 주식을 박앤세일을 해줘서 현금을 만든다? 예, 내가 박앤세일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박앤세일 나온 주식들을 사야 될 때죠. 사야 될 텐데 예, 제가 왜 3개월 동안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동안에 이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이상하게 시장이 흔들려요. 2018년도에는 2월 달에 한번 빠졌다가 5월 달에 한번 출렁하다가 2018년 10월 달에 그냥 중간 선거 딱 한 달 앞두고 와장창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항상 이런 조정이 올까? 미국은 강력한 대통령 시스템이죠. 네. 강력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원과 하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원과 하원은 대통령이 공화당이 되면 반드시 하원을 민주당으로 바꾸더라고요. 24번 중에 3번만 예외에 있던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랬다?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이 정책이 견제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윤곽이 드러나죠. 이번에는 상원도 뺏기고 하원도 뺏길 것 같다. 지금 딱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이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미리 빠져요. 미리 빠지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보면 국익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하원이 바뀌어도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기업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은 사실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바뀌고 나서는 오히려 장이 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할로윈 전략이라고 있어요. 할로윈 데이가 10월 말이잖아요. 네네. 퀀트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S&P 500 기준으로 45년 동안 한 10%의 평균 수익률이 났다면 1년 내내 들고 가는 것보다 10월 말에 사서 5월 달에 파는 전략, 딱 6개월 투자하는 전략을 썼더니 이게 훨씬 수익률이 좋네. 이 전략을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주가가 싸져도 아주 이상하게 잘 안 사요. 그런데 10월 말만 되면요. 그때부터 자금이 11월 달에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오면서 그 다음 해에까지 강세장이 이어지는. 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현금을 만들 게 아니라 소진하시라 했잖아요. 네네. 네, 이 박앤세일이 7, 8, 9, 10월 정도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이 시장이 흔들리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대세 하락으로 들어갔다라고. 항상 그런 게 나오죠. 네, 예. 고점 대비 이래 음모론 뭐장 나오고, 빠지면 예. 뭐 20% 빠지면 약세장으로 전환됐느니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주가 지금 신고가 나잖아요. 금융주가 신고가 나면서 장이 무너진 적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인베스트먼트 뱅크예요. 투자은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무너지면 인베스트먼트 뱅크인 얘네들부터 주식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수익이 급감할 거니까. 근데 지금 신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하락은 위기의 전조 증상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냥 계절적으로 중간 선거 전에 나타나는 항상 나오는 조정이다라고 보시고 현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현금을 못 만드신 분들은 나는 현금이 없는데 네, 그냥 버티시면 돼요. 네, 그냥 버티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반도체로 이제 보너스 막 받으시는 분들 네. 지금은 이제 집 사지 말고 주식 사세요. 근데 주식이 훨씬 싸졌어요 이제. 대표님 그러면 방금 전까지는 이제 중국 반도체 때문에 제 마음이 막 위축돼 있었는데 지금 만들어진 현금을 바이오 뭐 아까 제가 말씀하신 뭐 코스닥에 뭐 이런 데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주가라는 거는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적당하거나 좋은 가격에 사야 돼요. 찰리 먼거나 워런 버핏이 얘기하셨던 게 너무 싸게 살라고는 하지 말고 적당한 가격에는 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좀 비싸졌기 때문에 이 비싸진 주가가 갑자기 급락한 이유가 뭔가? 창신 메모리랑 양적 메모리. 네. 네, 이는 이슈 때문이고. 그런데 이제 좀 빠지면 또 사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중국의 반도체가 열심히 우리를 따라오려고는 하지만 소위 말해서 ASML 장비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 재래식 총 들고 네. 쫓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예, 주가가 많이 빠지면 또 사도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싸졌을 때 사시라는 거죠. 좀 더 싸지면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그런 시간을 보면서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에게도 비슷한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야 된다. 이제 더 싸게 떨어지면은 사야 된다. 왜냐하면 반등은 최소한 어떻든 반등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제 펀드 운용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좀 주시는 부분도 좀 있는데 저는 또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만나 뵈니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급하세요. 매일매일 오늘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네. 하반기에는 버리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몇 %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여러 방송에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되게 우문인 것 같아요. 그 질문이요. 시장이 좋아서 내가 수익을 낼 것 같으면은 선택과 집중으로 베팅하는 거고 네. 아닐 때 좀 피해 오는 거고 그런 거지. 지금의 상황에서 현금 비중을 내가 몇 %, 20%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30% 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좀 불편하다. 인정을 좀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대세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조정 후에 반등을 해서 박스권으로 가는 쪽으로 시황을 좀 보고 있다라는 쪽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반기도 여전히 쏠림으로 그냥 반도체만 할 거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요번에 그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도 어떤 방식으로든 나오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겠죠. 그 부분에 대한 쏠림이. 그렇다면 쏠림의 완화가 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의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지금 코스닥에 계신 투자자분들은 아마 많은 손실을 보고 아니면 포모에 좀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시장은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오고 이 사이클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코스닥에 있는 업종에도 좀 빛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이드 리포트 파트 1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과 MP 파트너스의 박평창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